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말도 많고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서 벼락거지가 됐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게 결국은 정권 교체의 원동력까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연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집을 무리하게 구입했던 분들이 많은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소득 대비 집값 PIR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값이 소득의 몇 배인가, 집값의 소득에 대한 배수를 뜻하는데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 전에는 서울의 경우 10 또는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소득의 12배였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21년 하반기에는 18.5 가까이 갔다가 지금 18, 17 요 근처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값 40% 폭락을 부추기는 거냐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됐는데요. 저는 특정한 가격을 목표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 전에는 12였던 그 배수가 지금은 18까지 와 있고 이것은 너무 높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집값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대를 좁혀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거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 비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다고 그러고 관점의 차이겠죠. 그냥 결국 자기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점도 안 만들어지고 정책의 기반도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준을 따져야 되는데요. 집값이 과연 어떤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고요. 소득이 올라가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당연히 더 좋은 집은 더 비싼 땅과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자재를 써서 고가의 주택이 되겠죠. 다음, 같은 집인데도 시중에 돈이 많으면 이 돈을 그냥 묵혀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벌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다 넣어주겠죠. 공중에 있는 물건이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돈은 수익성을 무조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위험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어 하죠. 이게 돈의 철저한 속성인데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은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도 많이 풀었고요. 한국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그 풀린 돈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게 집값을 밀어 올리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소득이 올라가고 돈이 풀렸는데 적정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되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가격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난 시기에 어땠습니까?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돈이 많이 풀렸고 공급은 재건축이고 수도권이고 공급을 다 묶어 놓으니까 결국 2배까지 오르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오늘날의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우선 이 소득에 대한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집값이 몇 배이냐? 집값은 이건 프라이스라 그러죠. 소득, 인컴, 요 비율, 이건 레이시오라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 집값 배수, PIR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연봉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의 PIR 나옵니다. 그러면 각 집마다 PIR이 다 나오는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값 소득 대 중간값 집값을 봅니다. 이것을 중위 소득, 중위 가격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2021년 PIR이 18.5까지 갔는데요. PIR이 18이라는 얘기는 소득을 18년 모아야 집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18년 모아서 사게 되는 집값. 그러면 이게 9억이 되는 거죠. 지금 서울 집값이 중위 가격이 지금 아파트를 따지게 되면 10억이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평생에 몇 년을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죠? 넉넉 잡아서 30년이라고 칩시다. 30년 연봉이면 덩어리가 30개가 우리 평생 동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연봉 곱하기 30년. 이 30개의 연봉을 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내 생활비도 써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아프면 치료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PIR이 만약에 10이다 이런 경우에는 10개만 집 사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20개를 가지고 생활하고 애 낳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기 노후 대비 그 다음 아플 때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도 사실 빠듯한 게 노동소득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의 소득 개념인데 자 이게 18로 올라갔다. 그러면 8년치가 더 집으로 들어가서 묶인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20개를 갖고도 빠듯하던 생활인데 12개를 가지고 애 낳고 결혼하고 자기 생활비 자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나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 앞가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씩 포기합니다. 뭐부터 포기하죠? 결혼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애 낳는 거 포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3포 세대니 하다가 나중에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고요. 자산 격차로 인해 가지고 출발 때부터 벼락거지라는 소외감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IR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 제 목표는 PIR 18은 우선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저출산을 더 악화시키고 이런 사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PIR 18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고 철학이고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PIR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집값이 지금보다 그러면 40%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PIR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고 또 소득 분배가 골고루 들어가고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에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PIR은 같은 집값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아요. 그죠? 뭐 연봉이 갑자기 뭐 열 덩어리가 더 주어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값이 적정한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 그리고 시중에 돈을 회수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지금 거의 수직으로 떨어질지 완만한 계단처럼 서서히 내려올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팔고 버티고 있고요. 사야 될 사람들은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바닥에 떨어져서 튀어오를 때 그때 사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다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버티겠다는 사람과 바닥을 보고 그다음 올라올 때 무릎에서 사겠다는 사람 사이에 팽팽한 탐색전 그리고 관망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완만한 미끄럼틀처럼 내려올지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수직 하락할지 이 부분도 아직 가격 추세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은 절벽으로 추락하는 그런 가격은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제활동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부채의 부담 때문에 급격한 경제 상태가 변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점진적인 하향 그리고 적절한 균형점에서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은 꾸준히 진행된다는 사인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대출도 정말 실수요자들이 집은 사놓고 기존의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가고 이것 때문에 경매를 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은 일정 정도 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패닉 바잉을 했죠. 야, 집값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에 살려면 더 힘들까 봐서 무리해서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출을 받아놨는데 지금 갑자기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담보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고통을 겪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느 정도 구제책도 열어주고 좀 숨통을 트여주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 자체를 막는다든지 갭 투자 같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뛰어들고 가격 상승에 가담을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격 하락기에 이 부분을 구제해라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집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이 서로 갈리고 서로 갈등하고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그리고 서민들과 청년들이 미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어야 된다. 물론 소득이 대폭 올라가서 지금의 집값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소득을 급격히 끌어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정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대신 이게 너무 급격히 떨어질 때는 국가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완만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가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하나의 계단 정도를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책과 구제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가격이 하향하는 것을 그 자체를 막는다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투자로 인한 손실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예산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 공감대에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비춰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소득에 비해서 부담 가능한 집값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정한 집값 범위 내로 집값이 들어오도록 가야 된다.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주택, 좋은 위치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지금 막 패닉 바잉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소득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주택 마련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맞으면서도 국민들의 수요와 미래에 부담 가능한 그런 주택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둥지가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는다. 보금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둥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족을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둥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PIR이 적정한 수준으로 부담 가능한 집값이 됨으로써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